안녕하세요. 꿈꾸는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호기심의 뇌과학입니다. 오롯이 4050 세대를 위한 책이란 추천글이 있어서 읽을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구독자분들과 들어주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기에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45세를 기준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책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저런 추천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 오롯이 4050을 위한다기보단 젊은 분들에겐 대비를, 4050을 넘기신 분들에겐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안을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책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가 빨라지는 사람과 점점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사람의 차이는 뇌의 성장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활력과 희망으로 채우냐, 아니면 노화와 함께 정체되는 삶으로 접어드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45세에서 55세 사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중요한 건 늦은 시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뇌는 언제든 자극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성장 의지만 있다면 눈부신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무엇일지는 낭독을 통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독에 앞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호기심의 뇌과학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40대 이후의 뇌성장, 잠재능력 세포를 깨워라.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는 아마 자신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뇌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사람이 상당수일 것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뇌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있다. 손발을 움직이는 능력, 손발을 움직이는 운동 능력, 보고 듣고 느끼는 신체 능력,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능력 외에도 계산, 인지, 이해, 사고, 판단, 적응, 창조, 포용, 소통 능력 등이 있다. 인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익히고 기존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살아간다. 어떤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퇴화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키우며 살아가고 아직 쓰이지 않은 능력은 잠재력으로 뇌 속 어딘가에 남아있다. 뇌는 그것들을 언제든 다시 꺼내 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뇌에는 종류가 천차만별인 신경세포가 1천억 개 이상 공존한다. 이 신경세포들은 저마다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맡은 세포끼리는 모여서 집단을 형성한다. 신경세포 집단은 같은 유형의 신경세포가 모인 집합체의 형태로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집단들이 서로 연결되고 작동하면서 뇌라는 복잡한 구조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뇌의 정교한 작동이 우리가 말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능력의 토대가 된다. 나는 이 신경세포 집단이 자리한 위치를 뇌섹터라 부른다. 각 뇌섹터는 특정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책의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모두의 뇌에는 개성이 있다. 뇌의 신경세포에서는 신경섬유라는 회로가 뻗어나온다. 하나의 신경세포가 내보내는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케이블 같은 구조다.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신경섬유는 조금씩 두꺼워지면서 점점 네트워크를 크게 형성해간다. 나는 이것을 뇌의 나뭇가지라고 부른다. 내가 MRI를 이용해 관찰한 영상 속에서
이 신경섬유들이 마치 나무가 가지를 친 것처럼 뻗어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다. 뇌 나뭇가지의 수와 두께, 성장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 어떤 뇌섹터는 성장하고 어떤 뇌섹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사람마다 각자 얼굴의 모양이 다르듯이 뇌의 모양도 저마다 다르게 생겼다. 심지어 한 사람의 뇌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유사성이 없다. 즉, 세상에 똑같은 뇌는 단 하나도 없다.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뇌의 개성은 선천적인 요소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뇌는 태아 때부터 2세 무렵까지는 유전자에 따라 성장해 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각자의 경험과 자극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변화한다.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뇌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진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 연령대의 뇌에서는 성장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뇌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인간의 뇌는 태어났을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완성형이 아니다. 평생에 거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는 경험을 통해 모습을 바꿔가며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기관이다. 그림의 뇌 MRI를 보면 성장에 따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갓 태어난 아기의 뇌에는 나뭇가지가 전혀 자라있지 않아 뇌 전체에 굴곡이 없고 새하얗다. 그랬던 뇌가 2세 무렵 유아가 되면 검은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조금씩 네트워크가 생겨나는 것이다. 성인의 뇌에는 두꺼운 나뭇가지가 확실히 나타나 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발달한 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험도 하지 않고 아무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뇌 나뭇가지는 자라날 수 없다. 뇌세포는 근육세포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단련되고 발달한다. 뇌를 사용함으로써 나뭇가지는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간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뇌가 잘 기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4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뇌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젊은 나이에도 뇌는 얼마든지 퇴화할 수 있다. 뇌 안의 보물, 잠재능력 세포. 뇌 성장 가능성은 태아 때 생성된 신경세포와 관련이 깊다. 우리 뇌 속에는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사용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보물 같은 이 세포를 나는 잠재능력 세포라고 부른다. 잠재능력 세포는 심지어 100세가 넘은 사람의 뇌에도 살아있다. 태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이 세포는 언젠가 눈을 뜰 시기가 찾아올 거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새로운 자극과 경험이 없다면 이들 세포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대로 묻혀버린다. 잠재능력 세포는 우리에게 보물이 가득 쌓인 산과 같다. 40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재테크에 열을 올리지만 사실은 뇌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잠재 능력부터 제대로 발굴해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운용이라 할 수 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에도 성과를 얻는 사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은 이 보물을 제대로 운용해 끊임없이 불려온 사람들이다. 인간의 뇌는 단련하면 성장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 내에 뇌를 훈련하면 뇌에는 그만큼 근육이 붙는다. 그와 동시에 운동과 관련한 뇌의 부위가 자극을 받고 단련되며 크기도 성장한다. 심지어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다. 뇌를 자극해 훈련한다고 의식하며 한두 달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는 확연히 좋아진다.
고작이라 생각한 짧은 기간에도 유연하게 변하는 기관이 바로 뇌다. 두 번째, 호기심, 뇌를 깨우는 스위치. 뇌의 나뭇가지를 풍성하게 하는 호기심. 건망증에 관한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고 뇌를 성장시키며 매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다면 필수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좌뇌 감정에서 비롯되는 호기심이다. 뇌과학 연구들은 호기심의 상실이 뇌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아무런 흥미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뇌 MRI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활발히 활동하던 영역은 서서히 좁아지고 뇌 나뭇가지는 점차 사라지며 전체적으로 뇌의 회로가 줄어드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의 뇌 나뭇가지는 몇 살을 먹든 계속해서 성장한다. 80세가 되었다는 어느 경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70대에 춤을 시작하고 바둑 유단자가 되는 등 일상이 호기심으로 꽉 차 있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제 뇌가 더 건강해질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 중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살면서 드럼을 쳐본 적이 없어요. 사실 어릴 적에 해보고 싶었습니다. 드럼을 치는 것만으로도 뇌가 훈련됩니까? 나는 대답했다. 설레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드럼은 양손 양발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뇌 운동입니다. 이후 그는 매주 한번 드럼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이미지는 이분이 1년간 드럼을 배우기 전후 MRI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를 먹으면 뇌는 일정 부분 수축한다. 건강한 편에 속하는 분임에도 MRI 사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꽤 존재한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의 뇌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80세와 81세의 MRI를 비교해보자. 타원으로 표시된 영역을 살펴보면 1년 만에 뇌 나뭇가지가 성장하여 검은 영역이 확연히 증가했다. 이는 명백한 뇌 성장의 증거다. 이분의 뇌가 특수한 건 아니다. 80세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기만 한다면 단 1년 만에 20, 30대와 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뇌는 성장할 수 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다. 즉, 호기심을 발휘해 행동으로 옮기면 그만큼 뇌는 성장한다. 이는 나이를 먹어 노화하기 시작하는 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호기심은 뇌를 리부팅하는 기폭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실제 나이 90세에도 뇌 나이는 65세로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45세라면 앞으로 45년이 지나 90세가 되더라도 뇌는 20년만 늙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호기심을 통해 노화 속도를 뛰어넘는 뇌 성장력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25년이나 젊은 뇌로 산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이 나이에 무슨, 이 정도면 됐지. 이게 한계야. 라는 생각으로 안주하며 산다면 뇌는 성장을 멈추고 능력은 퇴보할 것이다. 호기심의 선순환 구조. 인간은 오래전부터 호기심을 미지의 것을 탐구하려는 본질적인 욕구라고 인식해왔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호기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움과 놀라움은 호기심을 자극하여 뇌간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 작동성 뉴런을 활성화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해마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며 이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아가 선명한 장기 기억으로 분류되는 에피소드 기억에도 이들 신경회로가 관여한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파민은 기억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욕도 고취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불안과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는 세로토닌과 공감력을 높이는 옥시토신은 본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행복감을 선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 분비되면 의욕과 행복감이 증폭되고 두근거림과 설렘이 생겨나고 호기심이 발현된다. 이것이 호기심의 선순환 구조다.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평소 스트레스를 받던 일도 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일에 대해서도 관점이 바뀌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상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이다. 다만 놀라움과 도파민 뉴런 활성화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놀라움과 새로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 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억력 감퇴의 진짜 원인은 노화가 아니다. 건망증이 걱정돼 두뇌 훈련에 도전한 적이 있는가? 수차례 시도해봤으나 효과를 느끼지 못해 중간에 그만둬버린 적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뇌의 노화로 돌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뇌 훈련에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즐겁다, 재미있다 등 설레는 기분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두뇌 훈련도 지속하기 어렵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속해봐야 뇌는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고가의 영어 학습 교재를 구매하고도 금방 포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외출 시에 가족이 뭔가를 사오라는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다. 혹시 치매나 건망증 아냐? 라는 소리를 듣거나 이제는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어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씁쓸히 변명해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도 사실 뇌의 노화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해당 요청이나 대화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부족했다면 뇌는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걸러내게 된다. 이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호기심의 문제인 것이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근사한 경치를 바라보던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보자. 설레거나 애틋한 기분이 들면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여기 왔었지? 그때 누가 버스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불렀잖아. 등등 아주 사소한 일까지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호기심은 오래전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강력한 촉매제다. 이러한 호기심과 결합된 기억을 감정기억이라 하는데 특별한 점은 호기심이 하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다른 기억들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기억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처방, 덕질의 힘. 덕질이야말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임을 아는가? 자신의 최애를 위한 작은 고민만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 과정에서 나이와 배경을 추월한 인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확장된 관계망은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뇌를 활발하게 작동시킨다. 최애 또는 함께 덕질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거나 최애와 관련된 성질을 순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활동 반경이 늘어난다.
이러한 활동들은 취미생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연스러운 운동 효과와 일상의 활력 증진까지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통 미학에는 시들매 미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쓸쓸함과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사조인데 적극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덕질과는 상반된다. 이처럼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는 호기심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뇌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호기심의 대상은 한 가지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다양한 관심사와 선택지는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된다. 실천 여부는 차후의 결정에도 좋다. 중년의 나이에도 가슴 뛰는 관심사가 많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 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 솔루션 1. 기억의 방을 정리하면 마음이 다시 뛴다. 호기심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자기인식. 내 클리닉에 찾아온 중년 환자 대부분이 호기심 결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앞서 언급했다. 40대 후반까지의 인생 내내 운의 감정에 치우친 채 좌뇌 감정을 억눌러온 결과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분들의 내면에서 호기심은 정말로 증발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학창시절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잊고 지냈던 자기 안의 호기심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아니, 난 하고 싶었던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나지 않아. 라는 독자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호기심의 씨앗이 잠들어 있다. 단지 이를 알아차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호기심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내면에 아직 호기심의 씨앗이 살아있는지, 그것이 어떤 씨앗인지 적극 찾아 나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인식이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깊이 있는 자기인식을 위해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좌뇌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솔루션 2. 낯선 곳을 만나면 숨은 호기심이 깨어난다. 호기심이 싹 트는 곳에 가기. 내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묻혀있는 터전을 찾아볼 차례다. 중년이 된 지금의 내가 무엇에 설레고 어떤 일에 호기심이 깨어나는지 직접 찾아 나서보자.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떠올랐다면 좌뇌 감정의 이끌림을 따라 즉시 실천해보자.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첫 단계로 집이나 직장 주변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맛집이나 입소문난 명소, 경치가 아름답다는 장소 등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찾아가 보자.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자극을 받아 솟아나는 반응이기에 늘 머무는 익숙한 공간에서는 호기심이 피어나기 어렵고 이를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그만큼 여러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의미이므로 당신의 호기심도 함께 깨어날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의 감정을 따라 생긴 호기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좌뇌 감정을 일깨우고 진정한 호기심의 싹을 틔울 수 있다. 한 곳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장소를 찾아보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곳을 탐색하다 보면 운동 부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솔루션 3. 관점을 넓혀주는 사람을 만나라. 만난 적 없는 사람 만나보기. 호기심을 일깨우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류해온 사람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상대의 스펙트럼을 조금씩 넓혀보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인간관계를 갑자기 정리하거나 급격히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점진적으로 교제의 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인연을 찾을 때는 내가 배우고 싶거나 닮고 싶은 요소를 상대방에게서 발견하겠다는 의식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말을 건네기 어려운 성격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보자. 쉽게 긴장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곁에 두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자. 우리의 뇌는 타인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내가 배우고 모방하는 참고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다. 솔루션 4. 수면은 뇌의 작업 시간. 수면은 단지 기억을 정착시키기 위한 생리현상만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수면을 다음날 뇌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 포착한 호기심의 씨앗을 놓치지 않고 키우기 위해, 그리고 다음날 새롭게 피어날 호기심을 제어하고 조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낮 동안 업무, 공부, 가사노동을 하면서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다면 그건 단지 피로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뇌가 호기심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며칠씩 반복되면 뇌는 점점 활력을 잃고 결국엔 성장도 회복도 앞으로 나아갈 기력도 함께 사라진다. 낮 동안 뇌의 효율을 높이고 쇠약해지기 시작한 뇌를 다시 가동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리셋된 뇌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집중하며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 호기심이 피어나는 활동에 뇌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솔루션 5. 먹는 것이 곧 뇌가 된다. 뇌와 장, 하나로 연결된 생명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근육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사르코페니아, 그리고 신체 인지 기능이 함께 약해지는 프레일 증후군 같은 용어들이 점점 더 우리 귀에 많이 들린다. 이와 함께 단백질 섭취가 노화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는 물론 뇌의 기능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여기서는 단백질을 포함해 뇌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와 이를 조절하는 장과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보자. 뇌의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뇌에 직접 작용하는 영양 공급 경로, 다른 하나는 장내 환경이 뇌에 미치는 간접 영향이다. 이 두 영역은 장뇌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복통, 설사, 변비를 겪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뇌가 스트레스 신호를 장에 전달한 결과다. 반대로 장의 상태가 나쁘면 뇌도 이를 감지해 기분이 가라앉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장은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는 주요 소화기관이다. 이곳에는 1,000종 이상, 약 100조 개에 달하는 장내 세균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틀어 장내균총 또는 장내 플로라, 장내 미생물군이라 부른다.
이 장내 세균들은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몸에 유익한 균, 해로운 영향을 주는 유해균, 상황에 따라 성질이 바뀌는 중간균. 이 균들 간의 균형이 장 건강의 핵심이다. 유익균이 우세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그 영향은 뇌의 기능과 기분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 자체를 건강지표로 보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장내균총은 식사뿐 아니라 수면,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있다. 결국 건강한 장이 곧 건강한 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 관리는 뇌 관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솔루션 6. 오래된 뇌 캐시를 정리하라. 기억을 더하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새로 산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처음엔 쾌적하게 잘 작동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경험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는 작업 중 생성된 데이터가 쌓이며 캐시 메모리가 가득 차는 현상 때문이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다. 캐시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정보나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기술이다. 이 덕분에 매번 처음부터 정보를 불러오지 않아도 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캐시가 너무 많이 쌓이면 오히려 데이터를 찾는데 시간이 더 걸려 속도가 느려진다. 이럴 때는 캐시를 삭제해 메모리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다시 원활하게 작동한다. 놀랍게도 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놀이, 생각 등은 모두 뇌의 일시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단기 기억이다. 매일 쌓이는 이런 뇌의 캐시가 점점 늘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뇌가 과부하 상태에 빠진다.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진다. 특히 건망증이나 뇌기능 저하가 걱정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든 기억을 붙잡아두려 애쓰곤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억을 더 저장하려 하기보다는 쌓인 정보를 비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캐시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가볍게 움직이며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다. 솔루션 7. 호기심은 귀에서 시작한다.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괴물이 된다. 호기심의 씨앗을 발견하고 북돋우며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특히 세대와 입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뇌의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공감 능력이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결국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 공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저절로 생기는 능력은 아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 최근에는 그 반대되는 존재, 빌런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빌런 상사, 빌런 손님처럼 공감을 잃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욱하는 노인이라 부르며 사회적 이슈로 다루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괴물화는 결코 특정 세대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혹시 아래의 6가지 중 해당되는 문장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뇌에도 괴물화 경고등이 켜졌을 수 있다. 1. 대면 중인 사람의 눈을 3초 이상 바라보지 못한다. 2. 기분이 나쁠 때 바로 욱하거나 화를 낸다. 3.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자주 짜증이 난다. 4.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하려 한다. 5. 가족, 친구, 동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6.
자신의 일정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휘두른다.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 안에서 괴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3가지 이상이라면 이미 꽤 위험한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솔루션 8. 정보에 끌려다니지 않는 뇌로 만들어라. 호기심을 깨우고 뇌를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정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오감 자극 전체를 의미한다. 자극이 전혀 없다면 자신을 설레게 하는 일, 즉 호기심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자극이 많아질수록 뇌는 더 활발해지고 다양한 호기심이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과 SNS는 현대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다. 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함께 품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과 SNS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인간의 뇌가 디지털 정보에 몰입된 시기는 없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뇌를 확장시켜왔던 인간 본연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 디지털 중심 사회는 우리가 어렵게 깨운 호기심을 약화시키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해 호기심내로 만드는 법은 책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4번째, 호기심이 택한 일은 힘들어도 즐겁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 하나의 정보가 계기가 되어 내 안에 호기심이 깨어날 때 우리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게 된다. 이 경험은 다시 새로운 자극이 되어 또 다른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경험이 늘어날수록 호기심도 함께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호기심의 선순환 구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호기심을 다 실현할 수는 없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호기심인지 실행에 옮길 만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고도 해보길 잘했다 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실망하거나 자존감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한 건 어떤 호기심을 키울 것인지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행해 봤는가다.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실패로 새로운 호기심이 싹튼다. 40대 후반이 되면 인생 경험이 쌓였다고 느끼기 쉽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않아도 된다. 실패 자체가 새로운 호기심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패는 뇌를 다시 깨우는 자극이 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시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 바로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실패는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호기심을 붙잡자. 당장 오늘 시작해야 할 뇌 생활 습관. 우리가 가진 뇌의 역량은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뇌를 자극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번 장의 마지막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상 속 습관들을 소개한다. 뇌에 좋은 생활 습관 첫 번째, 몸, 발, 입을 자극하는 생활 루틴. 뇌를 단련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가족이나 동료에게도 함께 해보라고 추천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자율적 움직임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계 뇌 섹터를 꾸준히 자극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뇌 회로를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뇌의 리듬에도 도움이 된다. 점심을 사러 나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짧은 외출도 뇌 자극에 좋다. 자연과의 접촉을 겸한 산책이나 동네 한 바퀴 걷기 역시 운동계 뇌섹터와 시각계 뇌섹터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하루 8,000보,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를 목표로 해보자. 걷기만 해도 호기심이 되살아나고 의욕이 높아진다. 피로회복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재택근무나 집안 중심의 생활로 인해 뇌가 매너리즘 상태에 빠지기 쉬운 지금, 발과 입의 자극은 더욱 중요하다. 발가락을 하나씩 따로 움직여보거나 서지 않고 발바닥을 자극해보자. 발바닥에는 뇌와 연결된 자극점이 몰려있어 생각보다 큰 자극 효과를 낸다. 입을 움직인다는 것은 대화의 빈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뇌 자극을 의식하며 시도해보자.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재택고립감 해소는 물론 감정 회복과 사고 유연성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입을 움직인다는 의미는 타인과의 대화 횟수를 늘려보라는 뜻이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뇌에 자극을 준다고 의식하고 일부러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화를 해보는 방법도 좋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재택근무의 고립감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뇌에 좋은 생활 습관 두 번째, 라디오 듣기. 코로나19 이후 자택에서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듣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한 무의식적 선택일 수 있다. 우리가 라디오에 끌리는 이유는 말소리와 음악이라는 청각 자극이 뇌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뇌의 청각계 섹터를 자극하는 동시에 감정계, 기억계 섹터까지 유기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라디오 청취는 집중을 돕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일상 도구로도 매우 유용하다. 음악을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고 말소리 중심의 프로그램은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기 전 타이머를 설정해 라디오를 들으며 잠드는 습관은 인면을 돕는 데도 효과적이다. 단 몇 분의 청취라도 뇌에는 전혀 다른 회로가 작동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습관이다. 뇌에 좋은 생활 습관 세 번째, 방법을 살짝 바꿔보기. 뇌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가장 간단한 습관은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뇌섹터 교대 근무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버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보거나 늘 쓰던 전기밥솥 대신 냄비로 밥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작지만 낯선 변화가 뇌의 인지 기능을 깨우는 신호가 되고 특정 뇌 섹터의 고정 사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로를 연결하는 계기가 된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살짝의 전환이다.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뇌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도 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은 실험을 반복하면 일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뇌의 반응성도 향상된다. 이는 곧 호기심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뇌의 좋은 생활 습관 네 번째, 자연에서 오프라인으로 머물기. 뇌의 성장과 회복에 있어 가장 과소평가되기 쉬운 요소가 바로 휴식이다. 뇌를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보로부터의 단절을 통한 깊은 휴식이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쉴 틈조차 없이 과부하에 시달린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디톡스, 즉 정보를 차단한 채 자연 속에서 머무는 시간이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다. 자연을 마주하고 전자기기 없이 오감을 통해 바람, 햇살, 흙냄새 같은 아날로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어주는 순간 뇌는 비로소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각을 되살릴 여유를 되찾는다. 뇌의 좋은 생활 습관 다섯 번째, 하루 3번 천천히 심호흡하기. 우리가 평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비강호흡만으로는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긴장 상태에서는 호흡이 얕고 짧아지기 쉬워 뇌가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땐 의식적인 심호흡 습관이 필요하다. 하루 3번, 3분 정도만이라도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심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호흡근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운동계 뇌섹터까지 자극하는 효과를 낸다. 다음은 추천하는 심호흡 방법이다. 1. 배꼽 아래 약 5cm 지점, 이른바 단전이라 불리는 부위에 손바닥을 올린다. 2.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단전 근육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 약 1에서 2초. 3.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쉰다. 15에서 20초. 이때 길게 내쉬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숨을 충분히 내쉴수록 전신의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도 완화된다. 나아가 호흡을 스스로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인식 능력을 키우게 된다. 심호흡은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의 도구다. 잠시 멈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 그 몇 분이 하루 전체의 뇌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다. 에필로그. 호기심 하나로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하다. 어릴 적부터 내 안에 살아있던 진짜 마음, 즉 좌뇌 감정을 다시 살리고 호기심을 회복하면 뇌와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일과 만남에 감탄하고 호기심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앞서 계속 말했듯 호기심이 있으면 불안이나 걱정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동일한 상황도 더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시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호기심 뇌는 그렇게 일상을 변화시킨다. 호기심 뇌가 만들어주는 변화는 아래와 같다. 1. 기억력이 좋아진다. 2. 집중력과 작업 효율이 오른다. 3. 사람들과의 소통이 훨씬 수월해진다. 4. 일상이 더 유쾌하고 흥미로워진다. 5. 자기 성장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 삶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책 첫머리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보자.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새롭게 떠오른 일들, 미뤄뒀던 꿈, 어쩌면
막연했던 방향까지도 구체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